파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자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자폐는 그냥 깝깝해요. 자폐는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경험했지만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전화 상담을 먼저 받게 되죠. 전화 상담을 해서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어느 거냐,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증상이 어떤 거냐, 지금 상동행동 보이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진단 받으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다 받아놓지만 항상 오기 전에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대기를 할 때 모든 최악의 사태를 다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요. 그 최악의 사태라는 건 이제 혹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혹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굉장히 무기력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알고 이게 DSM-5에 들어온 진단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D,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그래서 AS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한국말로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자폐고요. 자폐의 명칭은 정말로 수도 없이 변했어요.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유아자폐증이라는 표현도 썼었고 1943년에 처음 사용된 말이에요. 유아자폐증. 60년대는 엄마가 차갑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가 반응성이 없으니까 1960년대는 리프리지레이터 맘이라고 해서 냉장고 엄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냉장고 엄마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60년대에 그 자녀분이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죄책감이 말도 못해도 컸었죠.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는 사회성 결함이 자폐장애의 주요 특성으로 지금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부터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범주성, 스펙트럼이라는 얘기 자체는,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지개가 빨주노초파남보가 있잖아요. 근데 빨강과 보라 사이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장애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심한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대소변 가리기도 안 되고 전혀 지시사항 따르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쪽 끝에 있는 아이들은 다 되는데 사회성만 안 좋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의 자폐를 만나게 되면 100명의 다른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1000명을 만나시게 되면 1000명의 서로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폐 명칭들은 요 DSM-5 전에 DSM-4와 DSM-4TR 트랜지션에서는 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 레트 증후군, 아동기 붕괴성 장애 이런 표현들도 썼었고요. DSM-5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통칭이 됐고요. 아동기 붕괴성 장애, 소아 붕괴성 장애는 명칭 없어졌고요. 아스퍼거,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그게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는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 그 분류도 없어졌어요.
레트 신드롬 자체는 이게 처음부터도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5에서는 신경계 질환으로 아예 분류가 따로 됐고요. 아스퍼거 장애라고 진단받았던 사람 중에 자폐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고기능 자폐로 재분류됐고요. 자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로 분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말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자폐 관련된 용어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자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그래도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폐는 정말 어려워요. 자폐가 가지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DSM-5에 전한 그 틀에 카테고리에 맞으면 이제 자폐로 지금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지금 자폐에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배형진이라는 분이 이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 마라톤에서는 이름이 초원이로 나왔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 자체도 그 어머니나 동생이나 이 초원이와 엄마의 관계라든지 초원이가 정말 그 조승우라는 연기자일 텐데 조승우 맞죠? 조승우라는 연기자 진짜 미친 연기력을 보여줬어요. 정말 미친 연기력을 보여줬고 그 손동작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도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잘했었는데 이 그 초원이라는 아이의 그 보여지는 자폐 자체가 보여지는 그것도 너무 연기를 잘했지만 저는 그 아이도 그 아이지만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초원이의 동생 이름이 중원이에요. 근데 중원이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이렇게 좀 컸을 때 이제 중원이도 사고를 쳐서 엄마가 이제 저기를 맨날 초원이 때문에 파출소를 가다가 중원이 때문에 파출소를 가게 된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중원이가 하는 대사인데 중원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형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지?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엄마 전혀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대사가 이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들어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많은 대사가 있었고 초원이 정말 연기 잘했고 그 엄마로 연기했던 그 배우 얼굴로 생각이 나지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엄마도 연기 너무너무 잘했지만 정말 한 컷이었지만 중원이가 한 이 대사 있잖아요. 그 초원이의 동생으로 살아가는 중원이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형은 눈빛만 봐도 이해를 하지만 동생은 저절로 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의 그리고 엄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많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극화가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놨고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모든 작업들이 정말 자벌레 수준으로 조금씩 한 템포 한 템포 한 템포 그리고 제일 미치는 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발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정말 변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뭐야? 지금 이게 먹히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때려쳐야 돼?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한번 점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계단식이에요. 근데 계단식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여기 끝에 와서 점프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치료사 입장이나 부모들의 입장은 이 점프가 안 보일 때 여기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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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을 때 이때 정말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영화 이제 몇 편 말씀드릴 텐데 레인맨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레인맨 여기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했고 톰 행크스랑 아니 톰 행크스 아니다. 또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레인맨의 그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그 자폐. 그게 어떻게 보면 자폐라는 소재가 영화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옛날 영화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템플 그랜드는 한국에서 그 공식적으로 개봉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템플 그랜드를 어디서 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보실 수 있는 방법이 그 트레일러 같은 거는 조금 있는데 지금 이 영화 자체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방법이 가장 지금 적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템플 그랜드라는 분이 사실은 그 이 여자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한 70대에 가까워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세 개가 있어요.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나의 뇌는 특별하다.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은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의 생각들,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방해했는지,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를 굉장히 잘 써놓으셨어요. 이분의 옷차림은 거의 이 카우보이 옷차림에 넥타이를 매는 이것이 아주 이분의 트레디셔널이고요. 이분의 영화로 만든 게 이거예요. 템플 그랜든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분이 연기하셔서 템플 그랜드 지금 이 옷도 거의 비슷하죠. 그분이 입으셨던 옷하고.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지금 요로 가시면 이 템플 그랜든이라고 영어로 치시고 트레일러라고 치시면 요 영상이 나오는데 1분 52초짜리잖아요. 지금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저는 1분 52초 동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잠깐 가서 요 영화를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해놓고 지금 해서요. 앞에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폐 명칭들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정신분열증, 유아자폐증, 1960년대, 리프리제이러맘, 1980년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었고요. 요거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가 있었어요.
템플 그랜든의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 저는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책도 다 좋지만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의 중간쯤에 뭐가 나오냐면 이 템플 그랜든이 그 어렸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분 집이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잘 사세요. 그래가지고 2층 어느 방에 방문을 열면 이게 끼익 하는 소리가 났대요. 그 끼익 하는 소리가 자기는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 자기는 어떻게 느꼈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자폐 아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상식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상식이죠. 그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옆에서 이렇게 덜거덕 하는 그 소리가 우리한테는 아무 자극이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극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템플 그랜든의 얼굴 이렇게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영화의 포스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라고 그랬던 영화 장면은 이거예요. 템플 그랜든 트레일러라고 쓰시면 요거가 지금 이제 저게 되어 있는 거죠. 템플 그랜드 트레일러. 요 영상을 보시면 이 영화가 그게 나는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요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의 테드 강연도 있고 유튜브 강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DSM-4 분류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DSM-5 진단에서는 고기능 자폐, ASD 중에서도 고기능 자폐로 지금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영화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도 자폐 얘기 나오고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도 자폐 얘기 나오고 증인에서도 자폐 얘기 나오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자폐 주인공이 나오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경험했던 자폐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경험한 자폐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기수라는 아이 얘기를 드리면 얘는 이미 만났을 때 성인이었고요. 성인이었는데 이 기수라는 아이의 얘기를 처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아이였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혼자 그림을 그리고 놀았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그림을 그리고 노는 종이들을 뭐 특별히 뭐 주셨던 게 아니고 그 요런데 이제 이런 거나 뭐 누나들이 받아오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브러셔 같은 게 있으면 요런 데다가 자기가 조그맣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요렇게 조그맣게 어느 정도로 조그맣게 그리냐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누나들이 공부하고 난 옆에 책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여기 제가 끄적끄적한 거 보이세요? 여기 요 정도 사이즈로 조그맣게 뭔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끄적끄적 그리고 노는 걸 봤으니까 그냥 어머님은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가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만화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니까 뭔가 끄적끄적 하는데 이 조그만 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확대를 해서 본 거예요. 확대를 해서 봤더니 그게 캐릭터였던 거예요. 하나하나에 이렇게 작은 캐릭터들이 자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거로 자기가 지하 도시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곽규섭이거든요. 곽규섭으로 찾으시면 돼요. 제가 저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규섭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곽규섭이라고 치시면, 성은 저랑 같고요. 규섭이에요. 규섭이라고 치시면 지금 영상이 몇 개가 떠 있는데, 그게 걔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로 만든 만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시회 같은 거, 혼자 하는 전시, 독립전시회는 아니었고요. 그 전시회 같이 전시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재능을 지금 발견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도 분명히 잡혀 맞거든요. 그러나 그 규섭이가 만들어 놓은 만화나 규섭이 영상 중에 보시면 규섭이가 그 나레이션에 참가한 만화도 하나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규섭이 목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규섭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기능 자폐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고요. 혼자 독립적으로 뭐죠? 그 활동 보조인이나 도움 받으시는 분 없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였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일찍 한글, 영어 이런 걸 다 띄어서 사실 어렸을 땐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러나 사회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아이는 예지예요. 얘는 지금 한 5년 정도 치료했는데 정말 그 변화가 굉장히 느린 아이예요. 변화가 굉장히 느린 아이고, 지금 이제 5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아직 대소변 가리게 안 되고 있고요. 언어 발달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 저희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는 열쇠를 열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션을 한 군데서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세션실 두 번째 방도 가고 세 번째 방도 가고 드럼실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는데, 세션실 1에서 나가려면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열쇠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그래서 하지만 그 열쇠를 열고 나갈 수는 없고요. 열쇠를 돌리는 기능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년 했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주세요 하는 그 펑션은 지금 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습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PPP2R, PPP2R5D라는 지금 병명이 지금 하나 발견이 됐어요. 요거 화면 보면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이 두 번째 예지라는 아이가, 얘가 이제 규섭이었고요. 얘를 예지라는 아이가 PPP2R5D라는 질병이, 이게 이제 7번 염색체 이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7번 염색체에서 미세결손이 났고요. 이게 발견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돼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서 염색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조든스 가디언 엔젤이라는 그 얘네 서포팅 그룹이 있어요. 조던스 가디언 엔젤스라는.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이제 여기 관련된 기사가 좀 나고 있는데, 이 PPP2R5D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자폐증이 발현이 되는 상태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병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여자아이고요. 여자아이고 굉장히 오티즘 중에서도 변화 거의 없고 굉장히 진행 그 중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조든스 가디언 엔젤 쪽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발견되지 않은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경훈인데, 경훈이 같은 경우는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경우고요. 저희가 본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정도 봤으니까 2, 3, 4, 5, 6, 5년, 6년, 7년째 지금 보고 있는 내담자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행동통제 거의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그 손소독제 같은 거, 세제 같은 거는 이제 쓰기 시작하면 한 통을 다 써야 되는 케이스라 이렇게 왜 저희가 왜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주는 조그만 것들을 비치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면 물건 이렇게 던지는 버릇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을 굴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언어 의사소통 자발어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모방은 잘 하지만 자발어는 거의 없는 상태가 처음이라면, 지금은 그 이모티콘 있죠? 이모티콘. 그 어느 날부터 말하는 이모티콘을 엄마 보고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모티콘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모티콘에 제가 이 녀석 덕분에 아주 많은 이모티콘을 저도 할 수 없이 샀는데, 보여드리면 말 없는 애고, 여기 있지 반갑지? 이런 식의 이모티콘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저한테 보내볼게요. 왜 말이 안 나오고? 여기 있지 반갑지? 요런 거요. 그 다음에 오씨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말투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별로 필요한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전주에 물건을 던져갖고 너 다음 주에는 공작소도 못 오고 치료실도 못 온다 이렇게 된 날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화난다 화나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너무 적절하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인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 이모티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로 지금 대화가 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얘 말고 하이 하이 반가. 이게 하이하이 반가거든요. 짠! 짠! 하늘만큼 땅만큼 축하! 하늘만큼 땅만큼 축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 이 상황에 맞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렇게 묶을랬던 건 아니었는데 경훈이랑 예지랑 어쩌다 보니 그룹 세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그래서 무슨 둘 다 이제 각자 노는 타입이라서 무슨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둘이서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그룹 세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세션인데, 예지랑 경훈이랑 지금 거의 뭐 한 6살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둘이 같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제가 하는 건 둘이 싸우지 않게 중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재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들어가서 중재를 하는 건데, 이제 예지는 경훈이가 뭘 하고 있으면 잘 뺏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지가 또 경훈이 걸 뺏으려고 그때 키보드였어요. 근데 이제 경훈이는 왜 그 스스로 말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경훈이가 갑자기 예지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때리거나 밀치거나 그러는 거 못하게 계속 중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생각이 안 나고 얘를 가게는 해야 되니까 이 경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저리 가거라 그런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동화를 듣고 있었냐면 그런 옛날 동화 나오는 그런 그 옛날 옛적의 그런 CD 같은 걸 지금 듣고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말도 흉내를 좀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훈이가 갑자기 저리 가거라 이래갖고 정말 그 세션 자체는 어른들 3명, 그러니까 어머님, 저랑 이렇게 셋이 있고 애들은 저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셋 다 너무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 하는 자바라가 저리 가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경훈이한테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지야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말들은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아주 티피컬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신발 묶기라든지, 그러니까 신발 끈 묶기라든지 이런 안 되는 것들은 있는데,
또 CD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 만지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런 기계의 구조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희 같은 경우 이 비진영 얘 같은 경우에는 좀 ASD 쪽에서도 고기능 자폐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상생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몇 시에 끝나요? 뭐 4시 20분에 우리가 4시 20분에 끝나는 건데 4시 20분에 끝나는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본다든지 다리가 영어로 뭐야? 그게 브릿지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를 계속 모르는 게 아닌데 계속 물어본다든지 이런 종류의 상동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동 행동들을 지금 이제 저를 역으로 물어보기 전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시에 끝나요? 라고 물어보면 환희가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오늘 몇 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다리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다리가 영어로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왜 물어보고 싶은지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그거를 저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이거를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형화된 문구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런 내담자들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환희 같은 경우도 아는 건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는 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어보지 않는다를 환희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런 정형화된 문구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참는 것도 연습이야. 요것도 많이 쓰는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참는 것도 연습이야.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떤 문구가 정해지게 되면 나중엔 그거를 이제 음악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환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거를 음악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전에 만들었던 문구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타입이에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해서 말이 전부 뭉쳐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게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이라서 걔 같은 경우에는 성범아 천천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네. 성범아 천천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재밌었던 건 이걸 제가 저기도 써먹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룹 세션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 빠른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걔 이름을 만약에 걔 이름이 경훈이었으면 경훈아 천천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 합창단 세팅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그걸 하다 보니까 교회의 다른 아이들이 경훈이가 빨리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효과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지시를 해야 될 때 혹은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때는 계속 그 말을 하는 나도 짜증이 나고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지만 이렇게 음률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성범아 이렇게 부르게 되면 결국 이제 성범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 성범아 이러고 부르면 천천히 얘기하세요. 이거를 처음에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 다음에 그걸 속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성범아 이렇게 부르면 아이는 그걸 속으로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환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소고해서 지금 참는 것도 연습이야. 이런 것도 소고를 해서 제가 점점 더 이제 그걸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사이드로 가는 얘기인데 칭찬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지시를 해서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행동이 무의식 중에 나왔을 때 칭찬을 하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희 같은 경우에는 고개 문제였나? 환희 같은 경우에 고개 문제가 환희 같은 경우에 피아노를 칠 때요. 이렇게 쳐요.
네. 근데 손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칠 때 이렇게 지금 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손이 요게 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처음에는 지시를 했었죠. 손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 지시를 하다가 어느 날 손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꺾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 집중적으로 칭찬을 해줬었어요. 환희가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쳤네. 선생님이 그렇게 한 번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고 얘기해서 잘했네. 그래서 그거를 좀 과장되게 지나치게 칭찬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치는 거를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쳤을 때 좀 극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긍정적인 강화고, 지금 못할 때를 기다려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했던 그 순간에 극적으로 칭찬하는 거. 그리고 환희가 지금 왜 아는 걸 물어보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려고 그럴 때 표정 있잖아요. 환희도 이렇게 이제 저한테 아는 걸 물어보려고 그럴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환희 스스로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줘요. 환희가 지금 선생님 보니까 네가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환희가 진짜 잘 참았네.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할 때는요. 그게 되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찰력이 더 뛰어나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동작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 모먼트에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제일 마음 아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태 케이스예요. 기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잠깐 보셨을지 모르는데 기태 같은 경우에 옆에 넥타이라고 써놨는데 자폐 수업을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기태인데요. 기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게 마침 이사를 가던 달에 마침 얘가 다니고 있던 특수학교도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사를 가게 되니까 자폐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정된 환경이 바뀌는 경우에 이 변화에 잘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도 이사를 가고 학교도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결국 못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뢰가 집으로 와 이게 어디도 안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집으로 좀 방문 치료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방문 치료를 간 케이스였는데 집에 갔더니 기태를 넥타이로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넥타이를 묶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놀랬죠. 아이를 저렇게 양육을 하고 계시나. 그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기태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넥타이를 엄마 보고 본인이 넥타이를 풀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되는 사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기태가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렇게 이 앞머리 여기를 때리는 버릇이 있어서 그랬는데 기태가 이제 그날 제가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기태는 그게 불안했고 싫지만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가 집에 오는 건 싫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때릴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자기를 묶어달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될 때 넥타이 끈으로 묶어달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성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입을 좀 빨리 놀려서 어머니 애를 저렇게 키우시면 어떡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아이를 저렇게밖에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택 이후로는 굉장히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일단 그렇게 하신 이유를 먼저 여쭤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시게 될 거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도 있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수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저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고 그리고 저희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 생각보다 자폐아동 키우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 템포 더 이해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 템포 더 뒤에서 생각해 주셔서 어머님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라씨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네, 이거는 녹음은 끌게요.